병원 초음파실에서 6살 한별이가 소파에 아빠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별이에게 어깨동무를 한 남자는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했지만 한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한별아, 어디가 제일 아파? 조현민 원장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 꽉 쥔 그림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초음파 기계가 작동되고 모니터에 한별이의 배속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조현민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화면에는 6살 아이의 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별이가 들고 있던 그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빨간 눈을 가진 가운 입은 남자와 피가 흘러내리는 주사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한별이의 작은 속삭임이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한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별이가 그린 무서운 그림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별이에요. 지금은 26살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이순영 할머니와 조현민 원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살이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방문이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있었거든요. 저를 구해주신 분들과 엄마의 용기 덕분에 저는 지금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의 한 동네 병원 대기실. 오후 3시에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도 그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늘어선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6살 된 한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한 남자 김동욱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바닥에서 주워온 구겨진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누군가가 버린 처방전이었는데 뒷면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아이들이 그리는 무지개나 꽃이 아니었습니다. 한별이가 그리고 있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이상한 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옆에 서 있는 가운 입은 남자의 눈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뭔가 흘러내리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한별이 주변에 맴도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한별, 간호사 박수진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요. 아이는 재빨리 그림을 가슴에 품고는 옆에 앉은 김동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도망치고 싶어하는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어서 가자, 한별아. 김동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빠다운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대사를 외우는 배우처럼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말이죠. 접수대를 지나갈 때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해온 박수진 간호사가 아이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빠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조현민 원장이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김동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별이가 2주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고 열도 나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서요. 조현민 원장이 한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별아, 어디가 제일 아파? 하지만 한별이는 고개만 조금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그림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혹시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조현민 원장이 묻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동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금세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요즘 이상한 꿈을 많이 꿔서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조현민 원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동욱의 어색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한별이가 쥐고 있는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한별아, 그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조현민 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동욱을 흘긋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벌이라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한별아. 의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김동욱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현민 원장은 일단 기본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체온을 재고 목과 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별이의 복부를 만져볼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파? 조현민 원장이 물었습니다.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단순한 복통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현민 원장은 수십 년간 아이들을 진료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김동욱이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아이가 무서워해서. 네,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아요. 초음파실로 이동하는 동안 한별이는 계속 그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조현민 원장이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고 한별이의 배에 젤을 발랐습니다. 차가운 젤 때문에 한별이가 움찔했습니다. 차갑지? 곧 따뜻해질 거야. 조현민 원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이었습니다. 조현민 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이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였습니다. 복강 내부에 희미하게 보이는 절개 흔적들, 그리고 명백한 수술 자국들. 6살 아이의 몸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흔적들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물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조현민 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김동욱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현민 원장은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가 들고 있던 그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림 속 빨간 눈을 가진 가운 입은 남자, 그리고 피가 흘러내리는 주사기. 조현민 원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의 기록이었습니다. 한별아, 조현민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남자, 누구야? 한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울음소리조차 내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한 것처럼요. 그 순간 조현민 원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별이의 작은 입에서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 말과 함께 진료실 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현민 원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증거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민 원장은 이 순간부터 한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조현민 원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별이의 초음파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작은 몸속에 새겨진 흔적들. 그것은 분명 의도적인 절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조현민 원장은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최근에 복부 수술을 받은 아이들 케이스가 있었나요? 박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맹장염으로 온 아이는 며칠 전에 있었는데 수술은 큰 병원으로 보냈죠. 여기서 아이 수술은 거의 안 하잖아요. 조현민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 병원에서는 간단한 진료만 해요. 그렇다면 한별이는 어디서 그런 수술을 받은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현민 원장은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그러다가 지하 청소용품 창고에서 이순영 할머니를 만났죠. 이순영 할머니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청소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 이 병원이 거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녀는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오고 가는 환자들의 얼굴도 웬만하면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제 온 한별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이순영 할머니의 손이 걸레질을 멈췄어요. 한별이, 6살짜리? 네, 맞아요. 이순영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예전에도 본 적 있어요. 조현민 원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언제요? 한 6개월 전쯤. 그때는 다른 사람이랑 왔었는데. 이순영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아이 엄마 같았는데 항상 웃고 있었지. 한별이도 그때는 밝았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분 어떻게 생겼었나요? 키가 적당하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아, 그리고 목에 파란 목걸이를 항상 했었어요. 작은 나비 모양이었는데 한별이가 그걸 만지면서 좋아했거든요. 조현민 원장은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 혹시 아세요? 연희 씨였던 것 같아요. 접수할 때 들었거든요. 이순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연희 씨는 항상 한별이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는데 어제 온 남자는 뭐라고 했나요?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그리고 한별이도 그 사람한테는. 이순영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그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한별이가 계속 문 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조현민 원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 연희 씨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이순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3월 말쯤을 마지막으로 못 봤어요. 그때 한별이랑 같이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왔지. 3월 말. 조현민 원장은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있었던 때였어요. 할머니, 3월 말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 환자 기억하세요? 이순영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연아 씨였나? 그날 밤에 갑자기 실려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젊은 분이.
무슨 일이었나요? 의료사고라고 했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잘못됐다고 우리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는데 결국 이순영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조현민 원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연희 씨가 한별이의 엄마였고 3월에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면 그럼 어제 온 그 남자는 정말 한별이의 아빠일까요? 할머니, 그날 밤 더 기억나는 것 있나요? 이순영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연희 씨가 의식을 잃기 전에 계속 뭔가 중얼거렸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한별이를 부탁해라고. 그리고 그들이 알면 한별이도 위험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조현민 원장은 오한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조현민 원장은 3월 응급환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박연희, 29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의뢰병원은 부산의 한 성형외과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무슨 수술을 받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조현민 원장은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3월에 박연희 환자분 관련해서 문의가. 아, 그 케이스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이미 종료된 사건이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과도 합의했고요. 하지만 환자의 딸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현민 원장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이순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는 어제와 같은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약국 앞에 서 있었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별이는 여전히 그 구겨진 종이를 들고 있었고 계속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김동욱이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이순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별아. 한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기억해요. 한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별아, 엄마 보고 싶지?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순영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림이었어요. 여전히 빨간 눈의 가운 입은 남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엄마라는 글자가 거꾸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별아, 이 그림 속 남자 누구야? 한별이는 주변을 둘러본 후 이순영 할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가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나쁜 일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못 도망갔어요. 이순영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나쁜 일? 엄마 배에서 뭔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약국에서 김동욱이 나왔습니다. 한별이는 재빨리 그림을 숨기고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동욱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그 남자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친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를 대하는 방식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한별이가 그를 보는 눈빛이 한별이 아빠시죠? 처음 뵙네요. 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이순영이에요. 한별이 엄마랑 친했거든요. 김동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연희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네, 안타깝죠. 김동욱이 한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잠깐만요. 이순영 할머니가 말을 막았어요. 한별아, 할머니가 사탕 줄까? 한별이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동욱이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한별이는 당분을 못 먹어서.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한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김동욱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한별아, 엄마는 이제 없다고 했잖아.
그 순간 한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한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이순영 할머니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병원 개원 초기 사진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의료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순영 할머니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췄어요.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 그것은 한별이가 그린 그림 속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흐릿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순영 할머니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취가 과장 박현우. 그 순간 이순영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 사진에서 그 사람의 이름만 지워진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별이가 왜 그 사람을 그렸을까요? 다음 날 새벽 이순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사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박현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서 이순영 할머니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병원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었어요.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흑백과 컬러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진 앞에서 이순영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1998년 촬영된 의료진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순영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 여성은 바로 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연희는 환자로만 이 병원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의료진 사진에 있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연희의 가슴에는 간호조무사 박연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파란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급히 사진 밑에 설명을 읽어봤습니다. 1998년 신입직원 환영회. 새로 합류한 간호조무사 박연희 씨와 마취가 박현우 과장. 박현우. 다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서둘러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1999년 사진에서는 박연희의 이름 위에 검은 매직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2000년 사진부터는 박연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순영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조현민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원장님.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조현민 원장이 다가와서 이순영 할머니가 보고 있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박연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분이 한별이 엄마예요. 이순영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기서 일했나 봐요. 조현민 원장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3월에 돌아가신 그분이. 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1999년부터 이름이 지워져 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조현민 원장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박현우라는 사람. 1999년 이후 사진에서도 사라졌네요. 정말 그랬어요. 1998년까지는 박현우가 마취과 과장으로 여러 사진에 등장했지만 1999년부터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둘 다 같은 시기에 사라진 걸 보면. 이순영 할머니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어요. 아, 그때 말이야. 뭐요? 1999년에 병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의료용 마약이 대량으로 사라진 일이. 조현민 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료용 마약이요?
네, 프로포폴이랑 펜타닐 같은 것들. 그때 경찰도 왔었어요. 하지만 범인을 못 찾았죠. 그 일로 병원이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그럼 혹시 그 일과 박연희 씨, 박현우 씨가 관련이 있을까요? 이순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둘 다 조용히 그만둔 게 아닐까요? 조현민 원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박연희는 예전에 이 병원에서 일했고 박현우와 함께 뭔가 문제에 연루되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박연희는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의 딸 한별이는 할머니, 혹시 그때 더 자세한 내용 기억나는 것 있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그때 박연희 씨가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며칠 전부터 엄청 불안해하더라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전화 받을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나요? 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 맞다. 이순영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쳤어요. 그때 박연희 씨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할머니,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을 부탁해요라고. 딸이요? 그때 한별이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박연희 씨가 임신 중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조현민 원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박연희는 20년 전부터 이미 자신과 딸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 혹시 그때 박연희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울로 갔다고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연락은 끊어졌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순영 할머니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순영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1998년 사진의 한 구석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메모지가 사진에 붙어 있었습니다. 연희야, 조심해.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 HW, HW. 박현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박현우가 박연희에게 경고를 했나 봐요. 조현민 원장이 메모를 자세히 봤어요.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사무장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조현민 원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장이 그들이 보고 있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시절 사진이네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의료용 마약을 빼돌려서. 그래서 박연희 씨랑 박현우 씨가 그만둔 건가요? 박연희 씨는 그냥 임신 때문에 그만뒀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현우는. 사무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는 주동자였어요. 이순영 할머니와 조현민 원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동자요? 네, 박현우가 수술 중에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마취제를 사용해서 남은 것들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걸 불법적으로 판매했죠. 그럼 박연희 씨도 연루된 건가요? 사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연희 씨는 오히려 그걸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현우가 박연희 씨를 협박했죠. 박연희 씨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뱃속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조현민 원장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연희 씨가 신고를 못한 건가요? 네, 결국 박연희 씨는 조용히 사표를 내고 서울로 떠났어요. 그리고 박현우도 얼마 후에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졌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마치 도망친 것처럼. 이순영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박현우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무장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사무장이 잠시 멈췄어요.
박연희 씨한테 복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신을 신고하려 했으니까. 그 순간 조현민 원장과 이순영 할머니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박연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 한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약 박현우가 정말 돌아왔다면 그는 한별이를 통해 박연희에게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순영 할머니가 사진 속 박연희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이순영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별이가 위험해요. 조현민 원장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한별이의 초음파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순영 할머니와 사무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박현우, 박연희, 그리고 20년 전의 사건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현민 원장은 한별이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CT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한별이의 복강 내부에는 명백한 수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절개 흔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한별이의 혈액에서 강력한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프로포폴과 펜타닐. 바로 20년 전 병원에서 사라졌던 그 마약들이었어요. 조현민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별이와 함께 온 그 남자 김동욱이 경찰관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현민 원장은 차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김동욱은 뭔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동욱이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조현민 원장은 급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신고하신 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담당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 아동 관련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셨나요? 경찰관이 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김동욱 씨가 신고하신 건데요. 자신의 딸을 담당하는 의사가 아이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현민 원장은 어이가 없었어요. 김동욱이요? 그 사람이 한별이 아빠라고 했나요? 네, 친부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선생님이 그 의사신가요? 조현민 원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이 먼저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반박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관련 정보를 제공하러 온 건데요. 혹시 김동욱 씨의 신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이죠. 신분증도 확인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조현민 원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별이의 출생일자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경찰관님, 이 출생일자가 맞나요? 한별이가 지금 6살이라면. 경찰관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나온 출생일자대로 하면 한별이는 8살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서류 발급일자가 언제인가요? 어제네요. 어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조현민 원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김동욱은 한별이를 데리고 온 직후에 급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한별이에게는 심각한 의료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선생님이 과도한 진료를 한다고 신고했는데요. 그때 조현민 원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순영 할머니였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한별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김동욱이란 사람이 한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는데 한별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분명 위험해요. 조현민 원장은 경찰관을 향해 다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김동욱이 한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경찰관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친아버지라고.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서류도 위조된 것 같고 한별이는 명백히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조현민 원장은 한별이의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아이 몸속에는 불법적인 수술 흔적이 있고 마취제까지 검출됐어요. 경찰관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 3월에 의료사고로 사망했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경찰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과 한별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순영 할머니는 혼자서라도 한별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동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약국 주변을 수소문했어요. 마침 약국옆 문구점 사장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 그 남자요? 어제 여기서 봤어요. 아이랑 함께 택시를 탔는데 기사한테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곳이요? 네, 그리고 아이가 계속 울려고 하는데 남자가 달래는 게 아니라 뭔가 먹이더라고요. 사탕 같은 건데. 이순영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취제를 먹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택시 번호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파란색 택시였는데. 이순영 할머니는 근처의 모든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병원 근처에서 남자와 여자아이를 태우고 외곽으로 간 기사가 있어요. 목적지가 폐가였다고 하더라고요. 폐가요? 네, 부산 외곽의 옛날 한옥집인데 몇 년 전부터 비어 있는 곳이에요. 주소는? 이순영 할머니는 급히 그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조현민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한별이 있는 곳 찾았어요. 조현민 원장과 경찰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주변은 완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가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누군가 개를 밖에 묶어놨나 봐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순영 할머니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여기요. 창문 너머로 보인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동욱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김동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약병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녹음을 남겨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김동욱의 옆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조현민 원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박연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만약 내 딸이 살아남는다면 그 아이는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억할 때 너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방의 옷장 안에서 한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티셔츠를 꽉 안고 있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순영 할머니가 한별이를 꺼내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욱의 메모에서 언급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짜 배우가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구조된 후 이순영 할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의 허가를 받아 임시 보호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순영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김동욱의 유서에서 언급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한별이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이순영 할머니는 한별이가 잠든 후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전 박연희와 나눴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상자를 뒤지던 중 이순영 할머니는 1999년 박연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순영 언니, 저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특히 박현우 과장이 하는 일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요. 제가 임신 중이라서 직접 말리지 못했지만 그가 환자들에게 하는 일은 단순한 마약 판매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본 건데 박현우가 다른 사람들과 통화할 때 조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언니,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을 부탁해요. 그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순영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조직, 상부. 그럼 박현우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이순영 할머니는 조현민 원장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20년 전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조현민 원장은 병원 지하 창고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당시의 직원 명단, 수술 기록, 약품 관리 대장 등을 모두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에 실종된 의료용 마약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던 것이죠. 단순히 개인이 몰래 빼돌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양이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해요. 조현민 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순영 할머니가 지하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구석진 곳에 있던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먼지에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1999년 병원 이사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당시 병원장과 이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이름표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또 지워진 이름이 있네요. 조현민 원장이 돋보기로 자세히 봤어요. 지워진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사박, 박씨 성을 가진 이사였나 봐요. 이순영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박현우의 박이 아닐까요? 설마 박현우가 이사였다고요? 두 사람은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현우는 단순한 마취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병원의 숨은 실세였고 이사직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병원의 설립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럼 박현우는 이 병원의 2세 경영자였던 거네요. 이순영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구나. 조현민 원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1999년 당시 병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심각한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갑자기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자금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불법 자금인가요? 아마도 의료용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순영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1999년 12월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어요. 박현우 이사 관련 내부 조사 결과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의혹, 환자 대상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외부 조직과의 연계 의혹, 위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박현우 이사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조사 중단됨. 관련 직원 박연희 간호조무사도 동시 사직. 현재 연락 두절 상태. 조현민 원장과 이순영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었고 이 병원을 불법 의료 행위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연희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현우가 박연희의 임신을 빌미로 협박했고 결국 박연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이순영 할머니가 물었어요. 조현민 원장이 서류를 더 뒤적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요. 1999년 12월에 경찰이 이 병원을 조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찰이요? 네,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박현우가 도망친 거네요. 그럼 그 익명의 제보자가 박연희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심을 발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어요. 박현우가 속했던 조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20년 후 왜 박연희와 한별이를 노린 걸까요? 그날 저녁 이순영 할머니는 한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별아, 그 무서운 아저씨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 한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숨겨놓은 걸 찾는다고 했어요. 숨겨놓은 거? 네, 엄마가 어디선가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다고. 그걸 찾으면 엄마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순영 할머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연희가 무언가 증거를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한별아, 엄마가 특별히 아껴하던 물건이나 장소가 있었니?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목걸이. 파란 나비 목걸이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는데? 작은 종이. 엄마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순영 할머니는 즉시 조현민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박연희 씨의 유품 중에 파란 나비 목걸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날 조현민 원장은 병원 응급실 보관소에서 박연희의 유품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파란 나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열어보니 안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조현민 원장은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불법 의료 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가 적혀 있었어요. 관련자들의 이름, 조직의 구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범죄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진짜 배우의 이름이 있었어요. 박연희는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연희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20년간 숨겨져 있던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한별이는 8살이 되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별아, 무서운 아저씨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별이에게는 뭐라고 했니? 저도 엄마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별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한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한별이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한별이가 이순영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순영 할머니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자 한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진실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바람이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8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20년간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어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한별이는 이순영 할머니와 함께 경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병원을 무서워했지만 이순영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점차 치유되어 갔습니다. 15년 후 26세가 된 한별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며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별이는 결혼하여 딸을 낳았고 엄마의 이름을 따서 연이라고 지었어요. 50세가 된 한별이는 병원의 과장이 되었고 딸 연희도 의대생이 되어 가족의 뒤를 이었습니다. 엄마의 파란 나비 목걸이를 딸에게 물려주며 사랑과 용기가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게 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한별이가 보여줬어. 박연희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람이 진실을 가져다 주었듯이 사랑도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박연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연희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들이 결국 딸을 구했고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했거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조현민 원장님과 이순영 할머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행동이 모여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한별이를 지켰고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발견했을 때 우리도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